비는 그날 밤 마치 서울 전체를 삼켜버릴 기세로 쏟아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빗물에 번져 흐릿한 원을 만들었고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곽도로는 적막에 잠겨 있었다. 그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빗소리와 숨이 가쁘게 섞인 한 여자의 발걸음뿐이었다. 한소련은 젖은 운동화를 끌다시피 하며 도로 가장자리로 달려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비스듬히 멈춰 서 있었고 헤드라이트는 꺼진 채였다. 마치 누군가 급히 도망친 뒤 남겨둔 물건처럼 그 차는 이 어두운 밤에 너무도 부자연스럽게 서 있었다. 저기요, 저기요. 소련은 숨을 헐떡이며 운전석 차문을 두드렸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들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른 기운마저 띠고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은 없었다. 소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유리를 세게 두드렸다. 손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그 순간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아주 약하게, 마치 살아있다는 사실만을 간신히 증명하듯. 제발 정신 차리세요. 소련의 목소리는 뒷소리에 묻혀 떨렸다. 그녀는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숨이 차올랐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몇 시간 전을 떠올렸다. 같은 날 오후, 아직 비가 오기 전에 서울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한소련은 낡은 배달 가방을 메고 대진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앞에 선 소련은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27층 맞죠? 음료 배달입니다. 접수 직원은 소련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소련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한쪽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구두 소리가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오늘 밤 일정은 확실히 정리된 거죠. 낮고 단정하지만 차가운 여자 목소리였다. 소련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네, 회장님 차량에 들어가는 산소통은 이미 교체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착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산길로 들어가면 압력이 변할 겁니다. 일부에서 보기엔 지병 악화로 보이겠죠.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다. 완벽하네요. 이젠 끝이에요. 그 순간 소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만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들은 말들이 현실인지 착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설마 사람을 죽이겠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름이 나왔다. 강준호, 대진그룹 회장. 그 이름을 모를 사람은 서울에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안으로 들어갔고 소련은 그대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내가 이걸 들은 게 맞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경비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배달이나 하고 가세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녀는 차고로 달려갔지만 이미 검은 세단은 출발한 뒤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안 돼. 소련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낡은 엔진이 불평하듯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끝까지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리고 지금 그 차는 눈앞에 있었다.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소련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려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차 안을 더 자세히 보자 조수석 쪽에 작은 산소통이 놓여 있었다. 표시등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이거야. 소련은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도로 옆에 떨어진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에 쥔 돌은 차가웠고 무거웠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유리를 향해 돌을 내리쳤다. 첫 번째는 실패였다. 두 번째 달의 유리에 금이 갔다. 세 번째 달에서 유리는 깨지며 안쪽으로 무너졌다. 차 안으로 차가운 바람과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소련은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숨은 가늘고 불규칙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녀는 산소통을 떼어내려 애썼다. 손이 미끄러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때 남자의 눈이 희미하게 열렸다. 누구죠? 신 목소리였다.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련은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전 그냥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남자의 눈빛에는 혼란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어. 그 말에 소련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믿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아만 계세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빗속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련은 그제야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몰랐다. 오늘 밤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이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빗속에서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다. 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잦아들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 아래 한소련은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 감아놓은 붕대는 이미 피와 빗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끝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소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분명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남자의 생사가 지금 그녀의 가슴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귀에 익지 않은 단어들, 회장님, 보안, 언론 차단 같은 말들이 공기 속을 떠다녔다. 그제야 소련은 자신이 고한 사람이 단순한 중년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강준호, 대진그룹 회장.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말에 소련의 어깨가 풀리듯 내려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누가 신고하셨나요? 의사가 물었다. 제가요. 의사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소연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기엔 아직 현실이 너무 차가웠다. 그 시각 응급실 안쪽의 중환자실에서 강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릿속은 흐릿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묵직하게 아팠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어지럽게 떠올랐다. 비, 차 안, 창문을 두드리던 젖은 얼굴. 그 여자는 누구였지? 그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유혜란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걱정스러운 표정. 그러나 그 표정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여보, 정신이 드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겹쳐졌다. 몇 시간 전 빌딩 로비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웃음과 함께 그날 오후의 기억은 또렷했다. 한소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음료를 들고 서 있었다.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가 느슨하게 걸려 있었고 배달 가방끈은 한쪽이 해져 있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고 바람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들려온 대화. 처음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단어들이 이어지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오늘 밤이면 끝이에요. 사고로 처리되겠죠. 회장은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 말들은 너무도 분명했고 너무도 잔인했다. 소련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해.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제야 소련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 차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경비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방금 회장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위험한 일이. 경비는 말을 끊었다. 아가씨, 배달 끝났으면 나가세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아니에요. 진짜예요. 산소통을. 그만해요. 그들의 눈에는 귀찮음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소련은 더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옷차림, 배달 가방, 젊은 얼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말을 거짓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선택은 명확해졌다. 아무도 안 믿어준다면 내가 직접 가라. 주차장으로 뛰어가던 기억, 이미 출발한 검은 세단의 뒷모습, 그리고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비 모든 것이 빠르게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병원 대기실에서 그녀는 그 선택의 끝에 서 있었다. 한소연 씨.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고개를 들자 검은 정장의 남자가 서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소련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상담실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남자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떻게 회장님의 차량을 따라오게 됐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소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대진그룹 건물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은 대화, 산소통, 이름들. 말하는 동안 남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소련은 잠시 침묵했다. 증거는 없었다. 녹음도, 사진도, 오직 기억뿐이었다.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사실이에요. 남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회장님은 수많은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접근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있죠.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소련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럼 제가 얘 손을 다치면서까지 유리를 깨고 사람을 구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이득도 없는데.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아직 유심히 남아 있었다. 그 시각, 병실 안에서 강준호는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물었다. 그 여자, 나를 구한 사람, 어디 있죠? 그 질문에 간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배달 일을 하는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지금은 밖에 계실 겁니다. 강준호는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올라왔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정말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면, 그는 갑자기 아주 오래전의 얼굴을 떠올렸다. 비 오는 날에도 웃던 한 여자의 얼굴.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렸다. 그 사람을 보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다. 비는 멎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준호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회색 하늘 아래로 서울의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고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들의 움직임은 마치 무언의 약속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더 이상 질서와 평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이 속삭였다. 그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이미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고
세계에서도 곧 퍼질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뉴스나 이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얼굴이었다. 젖은 얼굴, 흔들리는 눈동자, 거친 숨소리. 그녀가 유리를 깨고 차문을 열던 순간 그 혼란스러운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녀의 말은 절박했고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강준호는 기억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믿지 못했다. 그는 의심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조작일 수 있다는 그런 회의 속에 살아왔기에. 회장님, 락 드실 시간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물컵을 건네주는 동안 그의 눈길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폴더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를 고한 여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한솔원, 1999년생, 성북구 월곡동 소재 원룸 거주. 모친과 단둘이 살며 비정규직 배달 업무를 수행 중. 딱히 눈에 띄는 경력이나 학력은 없었다. 하지만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얼굴, 그 눈빛, 너무도 익숙했다. 마치 과거의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을 뚫고 돌아온 것처럼.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입안에서 무의식처럼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다. 은지. 그 이름은 너무 오랫동안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젊은 여성의 얼굴을 보자 그 이름은 마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진 듯 뚜렷하게 되살아났다. 유윤지. 22해 전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단 한 사람. 하지만 끝내 함께하지 못했던 이름. 그녀와의 이야기는 간단치 않았다. 그는 한때 대학 시절 평범한 캠퍼스의 청춘으로 살아가며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음악을 듣고 늦은 밤 한강 다리 아래서 약속도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미국 지사를 인수하며 그를 함께 데려가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모든 계획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고 휴대전화와 모든 연락수단은 차단되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도. 강준호는 그 시절을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은지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결국 결혼했다. 사업적 정략 결혼이었고 사랑은 없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녀를 잊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은 흐려졌고 마음속의 자리마저도 차츰 지워지는 듯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한소연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젊은 여자의 얼굴이 그 지워진 줄만 알았던 기억을 단숨에 되살려 놓았다. 이런 일이 우연일까?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진실을 향해 뛰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유혜란이었다. 여전히 정돈된 외모, 세련된 옷차림.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낯선 기색이 스쳐갔다. 괜찮아 보이네요. 어떻게 알고 왔지? 회장님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회사 쪽에 전달됐어요. 당연히 제가 와야죠.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당신은 내가 이 병원에 실려온 건지 알고 있나? 기사님 말로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던데요. 지병 때문 아닐까요? 그녀는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너무도 침착하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나를 구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 말에 유혜란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굳이요. 그냥 지나가던 배달 불었다면서. 그렇지만 그녀는 내 목숨을 구했어. 회장님,
그런 사람은 흔해요. 거기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강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내가 알아서 할게. 보내줘. 유혜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가능성을 더욱 굳혀주고 있었다.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뭔가는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자신의 과거, 사랑, 그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쩌면 그 젊은 여자와 자신을 다시 연결해 줄지도 모른다. 은지의 그림자가 그녀를 통해 되살아난다면 그건 단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어렴풋이 비쳤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강준호는 병원복 위에 얇은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니, 누군가를. 병원 안내 데스크 앞에 도착하자 젊은 간호사가 그를 바라보며 놀란 듯 인사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금은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혹시 몇 시간 전에 나를 구했다는 그 여성, 아직 병원에 있습니까?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컴퓨터를 확인했다. 잠시 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대기실 쪽에서 머물고 계세요. 퇴원 수속이 지연돼서. 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대기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모습을 멈추고 지켜보았다. 한소련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배달 가방은 옆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낡은 후드를 입은 채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손을 감싼 봉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긴장과 피로,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고독함이 그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준호는 문득 숨을 들이켰다. 그 표정, 그 어깨선, 손을 가만히 쥐고 있는 버릇, 모든 것이 어쩐지 이은지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소련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놀란 듯 몸을 일으켰지만 곧 다시 자리에 앉았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걷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여기에 없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소련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도왔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있었고 당신이 움직였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질문에 소연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유윤지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고 투병 끝에. 그 순간 강준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숨이 막힐 듯한 충격. 그 이름, 그 사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앞에 앉아 있다는 현실. 은지. 그는 작게 중얼였고 소연은 그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를 아세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에 내가 그녀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 말에 소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감정은 분명했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긴 시간 쌓인 질문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해 그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자랐어요. 주변에선 다들 없는 사람이라 했고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강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여성은 그가 감당하지 못한 과거의 결과물이었다. 그의 무력함과 침묵, 그리고 시스템에 굴복한 결과가 지금 그녀의 눈에서 말없이 고발되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내가 떠난 건 내 뜻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압박으로 모든 연락이 끊겼고 은지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소련은 눈을 감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야 했죠. 어머니는 항상 강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강준호는 눈을 돌렸다. 죄책감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소련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소련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를. 그녀의 말은 마치 외로운 어른아이의 고백처럼 들렸다.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찾지 않았는지, 침묵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병원 문밖에서 누군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일한 그녀는 병실 문틈 너머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모습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서서히 얼어붙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누군가의 통화 기록이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린 채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이기감이 스쳤다. 그리고 동시에 오래된 불신과 감정의 균열이 입가에 넓은 미소를 만들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결국 돌아왔네. 유윤지의 그림자가. 그 미소는 차갑고 예고 없는 폭풍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조용한 평화는 무너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지금 바로 여기에 다가오고 있었다. 한소연은 병원에서 나와 천천히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구름은 낮게 깔려 서울의 빌딩들을 짓누르듯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남자의 얼굴을 지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강준호. 그는 단지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다. 소련은 가방 속에서 오래된 목걸이를 꺼내 보았다. 은색 펜던트 안에는 작고 흐릿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이윤지. 사진 속의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진은 반으로 잘려 있었고 누군가 일부러 오른쪽 사람을 잘라낸 듯 보였다.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 했을까? 소련은 중얼이며 사진을 다시 넣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강준호는 병실에서 조용히 서재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하나의 폴더를 열었다. 유윤지, 1999. 거기엔 과거의 추억이 담긴 몇 장의 스캔 사진, 그녀가 보냈던 편지 사본, 그리고 그가 미국에 간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찾아보려 했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주민등록 말소, 이사 기록 없음, 직장 등록 없음.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것이다. 당신은 나를 피한 거지. 소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속삭였다.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소련은 그의 딸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결코 지워질 수 없었다. 그 시각 대진그룹 본사에서는 비밀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유혜라는 임원 몇 명과 함께 고급 회의실 안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에 입도 대지 않은 채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건드리며 말했다. 회장님이 깨어났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곧 조치를 취하실 겁니다. 설마 그 사건에 대해 눈치채셨을까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눈치는 채셨겠죠.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녀는 손톱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다.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경계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배달부 소녀. 이름은 한소연. 그녀가 회장님은 구한 사람입니까? 맞아요. 문제는 유혜라는 시선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그 소녀가 이윤지의 딸이라는 거예요. 회의실 안은 한순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럼 혹시 친딸? DNA 검사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녀는 입가를 굳게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다. 준호 씨는 이미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회장직은 곧 이사의 투표로 재확인됩니다. 그 전에 어떤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그녀의 말에 모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겐 감정도 가족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권력의 흐름만이 관심사였다. 며칠 후 소연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신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주소로 오세요. 그리고 문자로 보내진 주소는 낯선 골목 거기에 있는 작은 찻집이었다. 소련은 고민 끝에 찻집을 찾았다. 안에는 노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눈매가 날카롭고 턱선이 단단한 인상이었다. 당신이 유윤지 씨의 딸인가요? 소련은 놀라며 앉았다. 어머니를 아세요? 예전에 아주 잘 알았죠. 난 그녀와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하고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떠난 뒤 은지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죠. 당신에게조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소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숨겼을까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마도 버림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연락이 끊겼을 때 그녀는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매일 우체통을 열어보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아마 당신에게까지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누구의 딸인지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가 될까봐. 소연은 숨을 삼켰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침묵, 말없이 버텨왔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이제야 선명해졌다. 그녀는 손을 떨며 물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노인은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해요. 어머니가 남긴 상처가 당신의 길을 가로막게 하지 말아요. 이제는 당신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이름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 말은 깊숙한 곳에 박혔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결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찻집 바깥에서는 유혜란의 수행원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처리하세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송된 그날 밤, 한소련의 휴대전화에 낯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당신은 우리가 몰랐으면 좋았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폭풍의 전조는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숨겨진 전쟁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소련은 찻집에서 나온 뒤 서울의 골목길을 따라 조용히 걸었다.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왔던 공허와 혼란,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침묵의 무게가 조금씩 가슴에서 풀려나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있는 강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님, 내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답장은 금세 도착했다. 좋습니다. 내 서재에서 10시에. 소련은 심호흡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단정히 머리를 묶고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 오늘 하루는 그녀 인생에서 중요한 기로가 될 것임을 몸과 마음이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준호의 서재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한소련이 들어서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맞이했다. 앉으세요. 그는 서재 한쪽 의자에 손짓하며 말했다. 소련은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말 없는 시간이 흘렀다. 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당신과의 대화 이후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침묵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소련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도 저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동안 몰랐던 이유가. 강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당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수단은 차단되었고 모든 기록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었죠. 나는 단지 당신을 알 수 없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몰라서가 아니라 몰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에 소연은 잠시 숨을 죽였다. 그동안 쌓인 의문과 분노가 조금씩 풀리며 이해와 혼란이 뒤섞였다. 그럼 어머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소련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스스로의 상처를 견디기 위해 침묵한 것이죠. 강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소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서히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혼란, 상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명확해졌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련은 두 손을 모으며 물었다. 진실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 순간 문득 강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소연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움직이고 있어요. 소련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누구? 강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철에는 최근 일어난 모든 움직임과 류혜란이 관련된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닿은 서류를 보는 순간 소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군요. 소련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았다. 맞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나, 그리고 회장님 자신의 위치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한다면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소련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강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먼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숨기려 했던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소련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결심했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직면하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증거를 모으고 상황을 분석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소련은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아버지와의 연결을 확인하며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의 낮과 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결의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모든 것을 흔들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한소연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 이윤지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그 모든 침묵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화가 나기도, 슬프기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오래전 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작은 음악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은지가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자주 찾아왔던 곳이자 그녀의 목소리와 웃음이 가득했던 기억의 장소였다.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아늑했지만 한쪽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젊은 이은지가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과 미소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소련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하며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은 참 강했네요. 그때 카페 안의 작은 무대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기타 선율과 함께 은지의 목소리가 녹음된 옛 노래가 울려 퍼졌다. 소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목소리 속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단단한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래도록 알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손을 잡아주지 못했죠. 소련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 속에는 슬픔과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때 강준호가 카페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오늘은 단순한 회장과 배달부가 아닌 서로의 과거와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존재로 서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다니던 곳이에요.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 그녀가 남긴 흔적, 그걸 보고 싶었어요. 소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강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렇다면 나도 함께 해야겠네요. 그녀가 남긴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마주해야 할 과거를.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들었다. 기타 선율과 목소리가 공기 중에 번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강준호는 자신이 젊은 시절 이은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사랑이 소연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련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항상 혼자였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녀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숨겼어요.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 강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러하군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 둘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셈이네요. 그 순간 소련의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다. 그럼 왜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왜 어머니는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강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녀가 침묵한 이유는 당신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나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당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그림자를 조금씩 떨쳐냈다. 그림자 속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힘도 있었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거리의 불빛과 네온 사인이 반짝이며 지난 시간 동안 쌓였던 고통과 혼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소련은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강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소연 씨, 이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소련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 과거의 그림자는 충분히 이해했으니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들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다가올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류혜란의 움직임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었다. 진실과 과거, 그리고 권력과 감정이 얽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대진그룹 본사 42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류혜란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임원들은 각자의 서류철과 노트북을 펼쳐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회장님의 현재 상태와 회장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류혜란의 목소리는 낮고 정확했다. 단 한 번의 말로 회의실 전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근 회장님이 회복 중이시지만 일부 직원이 배달부 한소연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회장님은 병원으로 직접 인도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류혜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녀가 회장님은 구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그녀의 배경입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혹시 회장님과 관련된 사람인가요? 한 젊은 임원이 물었다. 류혜란은 서류철을 책상 위로 밀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강준호 회장님의 첫사랑 이윤지 씨의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회장님과 접촉함으로써 회장님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이 발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죠?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선 회장님은 그 소녀를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그녀는 회장님의 감정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류혜란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전략적 계산이 녹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임원 중 가장 연장자가 물었다. 그 소녀가 회장님은 조종하거나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동시에 그녀의 행보를 관찰하며 필요한 순간에 대응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임원들이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행동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류혜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각자 지정된 구역에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보고가 있을 때 즉시 전달하십시오. 회의가 끝난 후 류혜란은 혼자 남아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한소련의 움직임을 기록한 사진과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군. 한편 한소연과 강준호는 서재에서 다음 단계를 기획하고 있었다. 서류철과 사진, 녹음 파일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고 두 사람은 차분히 자료를 검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장님, 류혜란 씨는 우리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미리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소련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공개적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정보를 모아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강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정보를 충분히 모은 후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우리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진그룹 내 권력과 숨겨진 음모에 맞서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유혜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긴장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혜란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 계획의 폭풍이 얼마나 강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소연의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 그보다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연은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멈춰 섰다. 그 문장 속에는 위협과 경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 대한 예고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다. 회장님과 함께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해. 서울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들 앞에 펼쳐질 경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 권력의 욕망, 그리고 숨겨진 음모가 뒤섞여 이제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강준호와 함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진그룹 회장실과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권력 싸움, 유혜란의 계산된 움직임, 그리고 지난 22년 동안 숨겨져 왔던 가족의 진실이 이제 한꺼번에 드러날 순간이었다. 소련과 준호는 병원에서 나와 과거 이은지가 살던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과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그곳은 이제는 현대식 빌딩 숲에 묻혀 거에 잊혀진 장소였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느꼈다. 여기가? 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집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두드렸다. 바람이 불며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서는 조용한 숨소리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한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은지.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긴장, 그리고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준호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은지.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것이 당신과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유윤지는 눈을 깜박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슬픔과 상처가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한소연에게 닿자 잠시 멈칫했다. 소련, 내가? 소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마주하고 싶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22년의 시간, 수많은 오해와 침묵, 그리고 감춰진 진실이 그 짧은 순간에 압축되어 느껴졌다. 준호는 손을 내밀었지만 은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준호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소련이 먼저 한 걸음 나아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상처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선택과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은지,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당신과 소연에게 고통을 안겨서 나는 단지 눈물이 그의 눈가를 타고 흘렀다. 22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고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준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말은 이제 충분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소련은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해안이 아닌 미래를 향한 결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는 살짝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새벽의 차가운 빗줄기가 세 사람을 감싸며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듯 흘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처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유윤지는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네요. 우리가 잃었던 시간, 그리고 감춰진 진실. 이제야 마주하게 되었군요. 준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지. 그리고 소련. 이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소련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가 점점 잦아들고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면서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과 새로운 결심이 묻어났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22년간 흩어졌던 가족의 조각들이 다시 완전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 오랜 상처, 그리고 숨겨진 비밀은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제주도의 바닷가. 세 사람은 작은 집 앞에 서 있었다. 하늘은 밝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파도는 부드럽게 해변을 스쳤다. 서울에서의 긴 싸움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멀리서 잦아든 지금 그들은 평온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한소련은 모래 위에 발을 내디디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두려움을 모두 날려주는 듯했다.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강준호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과거는 우리를 더 이상 붙잡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선택했고 서로를 찾았으니까요. 유윤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22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겠죠.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손을 잡고 앉았다. 낡은 가구와 소박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따스함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의 잔잔한 물결이 그들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듯했다. 한소련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도 앞으로 마주할 어려움도 모두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준호는 소련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강하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힘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유윤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고 믿는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세 사람의 대화를 잔잔하게 감싸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생각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길을 가로막지 않았다. 한소련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나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 강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유윤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바닷가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그들의 얼굴을 감싸며 오랜 기다림과 상처의 끝에 찾아온 평화와 희망을 전해주었다. 한소연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니까.
강준호와 이윤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바닷바람과 파도 속에서 새로운 삶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의 그림자와 고통은 이제 뒤로 하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제주의 바다와 하늘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진정한 평화와 희망으로 마무리되었다.